한지훈이 어째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사랑과 두 번째 가족을 찾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고아로 자란 한지훈에게 세상은 늘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릴 때면 그는 흙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흙을 빚고 불을 다스려 하나의 예술을 창조하는 도회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그의 재능은 탁월했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서 태어난 도자기는 흙의 혼을 불어넣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잃지 않은 온기와 순수함이 담겨 있었죠. 그런 그에게 최유라라는 여자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하나면 잿빛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것 같았습니다. 유라야, 이것 좀 봐. 이번에 새로 구운 청자인데 네 눈동자 색을 닮은 것 같지 않아? 맑고 깊은, 그러면서도 별빛이 숨어있는 그런 색. 어머, 지훈씨, 정말 예쁘다. 꼭 새벽 하늘에 뜬 별 같아. 당신 손은 정말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아. 이 공방에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이야. 당신은 우리 공방의 보물이야. 지훈은 유라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는 늦은 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몰래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라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그는 서울 인사동, 역사는 깊지만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그녀의 가족, 도예공방 청운요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흙을 빚고 밤에는 가마를 지키며 쓰러져가는 공방을 되살리는 것이 곧 유라에 대한 사랑의 증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그저 최씨 일가의 사위가 아니라 청운요의 실질적인 기둥이자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 올린 것은 희망이었을지 아니면 스스로를 옥죄는 덫이었을까요? 비극의 서막은 아주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장인 최만식과 장모 윤은숙의 무거운 한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공방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허허, 이거 참 면목이 없구만. 한서방, 자네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뭘 했는지 모르겠네.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애 앞에서 무슨 망신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다 제 팔자인 것을. 이 청운요가 어떤 곳인데 아버님, 그 아버님의 아버님부터 3대째 이어온 우리 가문의 유산인데 제 손에서 이걸 놓아야 한다니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라 하세요. 윤은숙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지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놀랍도록 차가웠지만 지훈은 그녀의 절박함이라 믿었습니다. 한서방, 실은 공방 빚이 5억이야.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더는 버틸 수가 없네. 당장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면 이 공방 이 집 전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우리 유라, 저 가여운 것을 어쩌면 좋아. 쟤는 고생 한 번 안 해본 아이인데. 내가 무능해서 이 가업을 지키지 못하고 조상님들 뵐 낯이 없게 됐어. 흙 만지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아버님께 그리 배웠건만 내가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최만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두 사람의 연기는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쥘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들의 계산된 절망과 시기적절한 눈물, 자책 섞인 독백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지훈의 마음을 파고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라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지훈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지훈씨, 우리 아빠, 엄마, 저러다 정말 쓰러지시겠어. 이 공방이 우리 가족한테 어떤 의미인데 내 어린 시절 추억이 전부 담긴 곳이야.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곳이기도 하잖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 유라의 마지막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가 처음 유라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녀의 가족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던 이 공간,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며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언젠가 유라와 함께 꾸릴 가정을 위해 아껴두었던 그 돈을 쓰기로 말입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청운료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공방은 장인어른, 장모님만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제 제게도 가족의 터전이고 유라 씨와의 미래입니다. 아닐세, 한서방. 어떻게 자네 돈을, 자네 부모님이 하늘에서 물려주신 소중한 돈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안 되네. 절대 안 돼. 우리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나. 아닙니다. 장모님, 이제 저희는 한 가족 아닙니까? 가족의 일은 곧 제 일입니다. 유라 씨를 위해서라도 제가 반드시 이 공방을 지키겠습니다. 제게는 이 돈보다 청운료와 여러분이 더 소중합니다. 며칠 후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지훈은 최 씨 부부와 유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그의 유산을 청운료에 투자하는 형식의 계약서가 오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최만식의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에 지훈이 막 도장을 찍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잠시만요. 여기에 조항 하나만 추가하고 싶습니다. 유라와 윤은숙의 얼굴에 찰나의 긴장감이 스쳤지만 이내 능숙한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지훈 씨, 갑자기 무슨 조항? 그냥 아빠랑 엄마 믿고 진행하면 되지. 우리 사이에 이런 서류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복잡하게 뭘 또. 우리 유라 말이 맞다. 한서방, 우리를 못 믿는가? 서운하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닐세. 아,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장모님, 서운해 마십시오. 다만 큰 돈이 오가는 거니까 확실히 해두자는 거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지훈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는 깨끗해야 한다. 정에 이끌리지 말고 모든 것은 문서로 남겨라. 하고요. 반드시 제 사람의 도장을 받아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냥 아버지 유언이라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작은 조항 하나만 넣고 싶습니다. 지훈이 내민 것은 그의 대학 동기인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따로 작성해온 짧은 문구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본 투자는 청운료의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투자자 한지훈은 공방의 지분 60%를 취득하며 공방 운영 및 자산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어머, 우리 한서방. 아주 꼼꼼하기도 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자네가 이제 이 공방의 주인이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 권리는 당연히 가져야지. 안 그런가 여보? 허허, 그렇고 말고 한서방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우린 다 자네만 믿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분명해야 큰일을 하는 법이지. 유라와 윤은숙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공방은 곧 자신들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고 이 순진한 남자가 추가한 조항 따위는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영권, 최종 결정권, 그런 건 힘 있는 자가 갖는 거지 서류 쪼가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지. 그들은 지훈의 순진한 고집을 귀엽게 여겨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도장이 찍히고 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정리해 5억 원을 최만식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송금 완료 메시지를 보며 그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무너져가는 가문을 구원한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최 씨 일가 세 사람이 어떤 눈빛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5억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일가는 귀한 사위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축하 파티가 아니라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대였다는 것을. 5억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 일가는 귀한 사위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축하 파티가 아니라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대였다는 것을. 인사동이 내려다 보이는 공방 2층의 응접실, 값비싼 와인과 산의 진미가 가득한 저녁 식탁은 언뜻 보기에 성공과 안정을 축하하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이제야말로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안도감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적어도 지훈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서방. 자네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쯤 어찌 되었을꼬. 정말 우리 가문의 구원자야, 구원자. 사위가 아니라 친아들보다 낫다니까. 자, 이 잔 받게. 그래, 한 서방 덕에 우리가 한시름 났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했다네. 흙을 대하는 그 정직한 눈빛이 꼭 내 아버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 자네의 그 희생 평생 잊지 않으마.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 앞으로 청운유를 더 크게 키울 일만 남았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쳐서라도요. 그럼 우리 지훈 씨인데 당신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난 믿어. 지훈은 그들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폭풍은 가장 화창한 날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모두의 잔이 채워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바로 그 순간 최유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고 입가에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지훈 씨, 먼저 정말 고마워. 당신의 그 순수한 투자 덕분에 우리 청운요가 드디어 안정을 찾았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자 훌륭한 발판이었어. 유라야, 그게 무슨 발판이라니? 당신의 그 예술가적인 감성 존중해. 하지만 돈이 되진 않잖아. 언제까지 흙먼지 속에서 살 순 없지. 그래서 말인데 이제 당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난 이 공방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사람을 만났거든.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갤러리 관장님이야. 당신과는 격이 다른 분이지. 우리 이혼하자. 이혼. 그 두 글자가 응접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제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쨍그랑. 그의 손에서 포크가 떨어지는 소리가 방안을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유라의 부모를 보았을 때 그는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미안함 대신 오직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과 비열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을 감상하는 관객들처럼. 그래, 한서방. 우리 유라 말이 맞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네가 투자한 5억은 뭐랄까 위자료라고 생각하게. 자네가 우리 유라와 함께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 거야. 이제 자네 몫은 다 끝났으니 조용히 짐 싸서 이 공방에서 나가주면 되겠네.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알지? 우린 시끄러운 거 딱 질색이야. 그게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야. 우리 유라도 이제 제 짝을 찾았으니 자네도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걸세. 자네 실력이면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지. 뭐라고요? 지금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장난 치시는 거죠?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장난? 지훈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은 딱 여기까지였어. 흙이나 만지는 당신 같은 사람 말고 진짜 비전 있는 사업가랑 우리 청운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거야. 당신은 그저 그 꿈을 위한 디딘돌이었을 뿐이라고. 당신의 그 순진함, 그 맹목적인 헌신, 솔직히 말해서 좀 역겨웠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애원하던 눈물, 절박했던 한숨, 고마워하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목표를 위한 정교한 연극이었습니다. 바로 한지훈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그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위한 계략. 지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소였습니다. 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헛웃음이었지만 이내 온몸을 들썩이며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슬픔도 기쁨도 아닌 이 지독한 배신극에 대한 유일한 답장처럼 들렸습니다. 미쳤나? 뭐가 그렇게 웃겨? 실성했어? 하하하, 웃기잖아요. 정말 대단한 가족 나셨네요. 배우들을 하셨어야죠. 이 완벽한 시나리오, 이 소름 끼치는 연기력, 제가 이겼다고 생각하시죠? 이 순진하고 멍청한 놈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고 지금쯤 샴페인이라도 터트리고 싶으시겠죠? 제 전 재산을 손에 넣고 저를 쫓아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이긴 거 맞잖아. 넌 이제 빈털터리고 이 공방은 우리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글쎄, 과연 그럴까? 당신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렸네. 이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을 말이야.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자신만만했던 윤은숙의 얼굴이 굳어지고 최만식은 불안하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눈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냉철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무슨 소품? 헛소리?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실을 알려드리죠. 제가 투자한 5억 원, 그 돈이 단순한 빚 탕감용 돈이나 선물이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러터진 호구로 보이셨나요? 장모님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꼼꼼해서 좋다고 이 공방의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죠? 그야 물론. 네, 바로 그 말. 제가 그 말을 현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로 휴대폰을 미끄러뜨렸습니다. 밝은 화면에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던 양측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조항 한번 똑똑히 읽어보시죠. 투자자 한지훈은 공방의 지분 60%를 취득하며 공방 운영 및 자산 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청운역 더 이상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 겁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응접실을 지배했습니다. 최만식의 손에서 와인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붉은 와인이 바닥에 퍼지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탐욕이 흘린 피처럼 보였습니다. 윤은숙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과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짓말. 이건 사기야. 네가 우릴 속였어. 말도 안 돼. 사기?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당신들 모두 그 자리에서 동의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꼼꼼해서 좋다고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칭찬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변호사까지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공증까지 마친 계약서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 저거 가짜지? 그렇다고 말해줘. 저 사람이 우릴 속이려고 만든 가짜 서류잖아. 최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이미 수십 번은 읽었을 그 조항을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들이 늘 무시하던 적이 공방 뒤편에 있는 낡은 가마 말입니다. 먼지만 쌓여가는 보물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가마, 열쇠는 저한테만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탐내던 청운료의 진짜 가치, 진짜 미래는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안에 든 비밀을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에 유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보나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녀의 탐욕스러운 본능이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곧이어 덮쳐온 절망에 묻혀버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의 상석, 원래 최만식의 자리였던 곳에 서서 그는 이제 자신의 발밑에 놓인 세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것을 탐낸 약탈자에 불과한 그들을 권력의 저울은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권력의 저울은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순식간에 뒤바뀐 그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가장 교만했던 자 윤은숙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을 벌레 보듯 하던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이내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값비싼 비단 한복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겨졌습니다. 한서방. 아니, 지훈아. 내 아들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니? 우리가 다 자네를 아끼는 마음에. 그래, 마음이 너무 앞서서 실수를 한 게야. 돌아가신 자네 부모님도 이해하실 게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두셨으니 하늘에서도 우리가 잠시 실수한 것쯤은 눈 감아 주실 게야. 응? 제발 용서해다오. 그녀는 기어가다시피 지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 한치의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윤은숙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윤은숙 씨, 돌아가신 제 부모님을 그 더러운 입에 담지 마시죠. 그분들은 당신들 같은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연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막은 내렸습니다. 뭐?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너를 거둬주고 사람 만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죄인을 물어? 이 뱀 같은 자식. 넌 고아로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았어야 할 놈이야. 걷어주셨다고요? 제 재능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제 전 재산까지 노린 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적어도 배신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지훈아, 제발 진정하게. 우리가 다 잘못했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지 않나. 자네와 우리 유라, 얼마나 예쁜 부부였나. 자네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다 같이 막걸리를 마시며 밤새 도자기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나? 그때 자네 눈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가족끼리 어떻게 법대로만 하고 사나. 우리 다시 이야기로 풀어보세. 응? 가족이요? 딸이 남편의 등에 칼을 꽂을 때 뒤에서 웃으며 박수치던 게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입니까? 그날의 막걸리 한 잔이 이 모든 배신을 덮을 수 있는 면죄부라도 됩니까? 장인어른, 그 단어는 당신들 입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히자 마지막 주자 최유라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에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훈 씨, 자기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그 갤러리 관장, 그냥 잠깐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이었어. 질투심 나게 하려고 당신이 나한테 더 잘해주길 바라서 그랬던 거야. 내 진심은 당신인 거 알잖아. 응? 우리 사랑했잖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는 지훈의 팔에 매달리려 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예전처럼 그의 마음을 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기계적으로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사랑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 치워. 네가 그 입으로 사랑을 말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니까. 좋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 갤러리 관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강남의 큰손이야. 너 같은 흑수저는 평생 쳐다도 못 볼 사람이야.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인사동 바닥에서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고. 이 공방 너 혼자서 절대 못 지켜. 결국 다시 우리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라고. 아,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 대단한 관장님께 가서 내 명함이나 전해드려. 왜냐하면 최유라 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 청운요에서 해고니까. 뭐라고? 이제 이 공방의 주인은 나고 나는 당신 같은 직원을 둘 생각이 없어. 그러니 당신 그리고 당신 부모님 세 분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지.
당신들의 개인적인 집만 챙겨서 이 공방과 집에서 당장 나가.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자물쇠를 모두 바꿀 거고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 와서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든 끌어낼 거야. 버려진 짐은 모두 폐기물로 처리할 테니 아까운 명품 가방이라도 챙기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지훈의 최후 통첩에 응접실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24시간.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야. 평생을 산 내 집이라고. 네가 뭔데 우리를 내쫓아. 아, 장인어른께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방에 남아 제 밑에서 일개 도공으로 일하시든지 아니면 저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앉으시든지 평생 갇힌 흙을 계속 만지실지 아니면 저 두 여자의 탐욕과 함께 몰락하실지 선택은 직접 하시죠. 그것은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평생을 주인으로 살아온 곳에서 사위의 직원이 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느냐. 최만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퀭한 눈은 아내와 딸, 그리고 지훈 사이를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 후의 시간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윤은숙의 울음과 저주는 그치지 않았고 최만식은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 것은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옷과 가방들을 히스테릭하게 챙기면서도 눈은 계속해서 공방 뒤편의 낡은 가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어. 분명 저 안에 뭔가를 숨겨둔 게 틀림없어. 할아버지가 남긴 비싼 도자기거나 아니면 현금 다발일 거야. 저것만 찾으면 이딴 굴욕 따위 다 갚아줄 수 있어. 그녀는 이성을 잃고 쇠질의 때를 가져와 굳게 닫힌 가마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쾅! 쾅! 쇠와 흙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방을 울렸지만 수십 년 된 가마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쇠질의 때가 튕겨나와 그녀의 발등을 찍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은 작업실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그러나 입가에는 희미한 조소를 띤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공방 앞으로 커다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최 씨 일가는 초라한 몰골로 자신들의 얼마 안 되는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한때 인사동의 명문가 행세를 하던 그들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트럭의 뒷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트럭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훈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공방에 홀로 남게 된 그는 텅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공기 중에 남아있는 그들의 향수 냄새와 탐욕의 흔적들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뒤편, 상처 입은 채 굳건히 서 있는 낡은 가마에 닿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최 씨 일가가 남긴 탐욕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내는 데는 꼬박 며칠이 걸렸습니다. 지훈은 공방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마치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듯 지난 시간을 씻어냈습니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공방은 새로운 기운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압과 위선이 사라진 공간에서 지훈의 예술로는 비로소 자유롭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망령들이 그를 완전히 놓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매일같이 윤은숙과 최만식의 절절한 음성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애원, 빚을 어떻게든 갚겠다는 공허한 약속. 지훈은 그 모든 메시지를 묵묵히 듣고 아무런 대답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오후, 공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초라한 모습의 최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에는 값싼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나 왔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허상이었지. 내가 쫓겨나자마자 나를 버렸어. 부모님은 매일 나를 원망하고 갈 곳이 없어. 난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제발.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심함만이 존재했습니다. 한때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는 이제 그저 비에 젖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최유라 씨. 당신은 실수를 한 게 아니야. 선택을 한 거지. 더 나은 삶을 위한 당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이야. 나한테 돌아오려고 하지 마. 난 이제 당신이 버렸던 그 발판이 아니니까 잘 가. 지우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녀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의 마지막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는 곧장 공방 뒤편,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낡은 가마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거덕 소리를 내며 수십 년간 닫혀있던 가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유라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비밀, 그 안에는 돈이나 값비싼 골동품은 없었습니다. 대신 가마 안쪽 선반 위에는 수십 개의 도자기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청자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표면에는 이제껏 누구도 본 적 없는 대담하고 현대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 영혼이 거칠고도 세련된 현대적인 육체로 다시 태어난 듯 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그들의 감시를 피해 밤을 새워가며 몰래 빚어낸 그의 진짜 예술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았던 그의 재능이 빚어낸 눈부신 결과물. 그것이야말로 청운료의 진짜 유산이자 미래였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유명 갤러리, 한지훈 개인전, 흙, 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현수막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명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지훈 작가는 단순히 청운료를 부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 도예 그 자체를 부활시켰습니다. 지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작품들 사이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자기는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한국 도예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청운료는 그의 손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그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고 지켜내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기심에 상처받고 있다면 부디 당신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발판이 아니라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지켜낸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